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이 목이 좀 타요. 이 물을 앞에 안 놔두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목이 갑자기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제가 물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블랙 화면이 와서 잠시 놀라셨을 텐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입니다. 이제부터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협은 이 뿌리가 깊죠. 꽤 오래됐습니다. 검찰력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흉기를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려 했죠. 자, 그리고는 마침내 군대를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요. 이제는 테러를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밟는 듯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입니다만 되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왔는지 꿈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꿈 같은데 그때 하루하루는 정말 불안에 떨었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10여일 뒤가 되면은 우리가 그런 불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기 때문이죠. 문제는 남은 10여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13일 정도가 남았네요. 2주가 채 남지 않은 이 13일 남은 지금 남은 기간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고비라는 게 항상 가장 힘들기 마련이죠. 특히 지금 맞게 되는 마지막 고비는 국힘당까지 공개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위협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해서는 웬만하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제로도 삼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저쪽 애들한테 유리한 혹은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거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최근 들어서 암살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납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HID라는 최정의 요원들을 이용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 암살 시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로 포함시키진 않습니다만 제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무속인들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재명 대표 안전 조심하시라고.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라고 하다가도 이게 정말 만약에 뭐 일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 매사에 안전한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하고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격, 특히 저격 소총을 이용한 그런 암살 시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정원 쪽에서도 비슷한 이런 첩보를 얻고 그에 대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거리 유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유세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라인 유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칫 지지층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뭐 배제를 못합니다. 그러니 위험하더라도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 때문에 동원된 것이 방탄유리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단상에는 방탄유리가 지금 마련돼 있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폭발물 탐지견이 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사를 위해서 방탄유리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와치다가 갑자기 막 방탄유리 뒤로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이재명 후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다가 방탄유리 뒤로 들어가라는 시민과 지지자들의 이 간곡한 요청을 듣고 머쓱하게 웃으면서 유리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지지자들이 더 화를 낼 정도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이재명한테 달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은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적폐들의 이 표적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적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유리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제발.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암살 시도가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위험했는데 그 고비 잘 넘어왔는데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은 수구 적폐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문수로 후보가 단일화된 이후에 한덕수가 나가리 되고 난 다음에 김문수의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까지 뭐 40% 근처까지는 김문수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오를 수 있어요. 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비율을 따지보면은 30% 후반대까지는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래봤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거의 과반수 득표에 지금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잽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국힘들은 바로 이런 표의 결집을 노려서 무언가 엉뚱한 짓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장 유세 분위기는 계속 고조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방탄유리를 없애게 만들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또는 방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급하게 만들어서 표적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애들은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방탄유리 설치를 두고 되게 비아냥대고 있죠. 국힘당의 신동욱 의원은 한 방송에 나와서 총기 허용 국가도 아닌데 왜 방탄유리를 세우느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유리 세워가는 것이 선거 전략으로 마이너스다. 아니, 누가 몰라? 누가 선거 전략으로 마이너스인 거 몰라? 하지만 현실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방탄유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동욱이는 뭐라고 지금 이죽되고 있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가 맞지. 이 신동욱인가 하는 얘는 그 내란의 밤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세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 센 거를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는지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신동욱의 태도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놈이 지 입장, 지 처지는 모르고서는 뭐 이렇게 비아냥된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목에 찔린 사람, 칼로 목을 찔린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방탄유리를 가지고 시비 걸 때냐 라고 바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 뭐 총기만 허용이 안 돼?
총기 허용 안 되지만 칼은 허용이 되죠. 그리고 실로 칼 때문에 흉기 사고가 났었죠. 그리고요, 허용 안 된 걸로 치자면 친위 쿠데타는 허용이 됩니까? 친위 쿠데타도 허용 안 되잖아. 하지만 윤석열은 그 친위 쿠데타라는 걸 했잖아. 허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겠다, 사고를 치겠다고 마음먹은 애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허용되던가요? 허용 안 되잖아. 하지만 그 이상한 짓을 윤석열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란 놈이 했어. 허용이 안 됐다고 다 안전해? 미친놈 아니야. 예. 이 사람이 원래 SBS 그 앵커죠. 예, SBS가 이런 데입니다. 향후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게 되면 SBS 얘네들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업체가 언론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건설업체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니라 건설업체의 방탄복, 말 그대로 방탄복이 되는 겁니다. 태형 관련 이런데 세금 조사, 세무 조사 이런 것도 잘 안 나가고 나갔다 해도 대충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오죽하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SBS뿐만 아니라 SBS의 모기업인 태형 이런 데까지도 사실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태형이 그 방만한 경영으로 박살이 났는데 아직까지 SBS를 들고 있는, 그리고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이에 언론사 SBS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SBS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정말 기괴하죠. 자, 이 신동욱의 이런 비아냥은 왜 나오는 거냐? 이들은요, 목표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해서 방탄유리를 치우게 만들겠다는 거죠. 방탄유리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설치했는데 그걸 치우라? 예, 다시금 이재명 후보를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위기인데 지금부터 방탄유리를 없앤다? 아이고야, 이걸 노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러는 과정에 이른바 밀리터리 덕후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금 씹고 다닙니다. 이게 오늘자 한 언론 보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그 고성국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필로 있었다는 바로 그 방송, 그 신문사예요. 그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저격 관련된 루머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2kg짜리, 사거리 2kg짜리 저격총, 아유, 그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알 만큼 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2kg짜리, 유효 사거리가 2kg짜리 저격총이라고 해서 맨날 2kg 밖에서 쏩니까? 2kg짜리 소총이면 500m 앞에서 쏠 수 없나? 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 최고 시속 200km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 맨날 시속 200km로 달립니까? 아니잖아. 저격총의 사거리가 2km, 3km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걸 들여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km 밖에서 총을 쏴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윤석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찍으로 보이는 이 이거 사설 업체인가? 하여튼 이 사람들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비역 부사관 이 사람은 3km 밖에서 저격 소총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습니다. 참, 내가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2kg, 3kg짜리 이 저격총을 쏘려면 이 탄속을 알아야 한다. 탄속을 알아야지 뭐 비행 궤적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착군도 뭐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으면 총 다 쏴 보셨을 테고, 총 쏠 때 우리 맨 먼저 뭐 합니까? 0점 잡죠. 0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물고 뜯고 있는 이 적폐 성향의 친윤 성향의 이 부사관, 예비역 부사관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참, 아유, 0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2kg짜리 총을 사오더라도 0점을 잘 잡을 수 없고, 한번 쏴보지 않으면 0점 잡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0점을 못 잡아서 저격소총을 쓸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개소리도 아니고, 아유, 참, 저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kg, 최대 사거리 2kg라고 해서 2kg에서만 쏘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이서도 쏠 거 아니야. 아니, 2kg 정도 되면은 되게 먼 거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만큼 탁 트인 공간 찾기도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건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2km 밖에서는 그래서 저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2km 밖에서만 쏘나? 2km짜리 소총이라고? 가까이서도 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2km에서 뭐 쏠 수가 있네 없네 이렇게 진짜 아유 진짜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먹는 것들이 괜히 시비만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힘당 국회의원이 된 유영원 씨, 유영원이 아주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였죠. 조선일보에. 그래서 유영원의 비밀 뭐 이런 사이트도 운영을 했는데, 자, 이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격 소총을 다룬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 2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저격총을 쏘아서 성공했다. 저격에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09년 영국 육군의 기병연대 크레이크 해리슨 상병은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지역에서 저격 소총으로 2475m, 그러니까 2.4km 거리에서 표적을 쓰러뜨렸다. 캐나다 특수부대 소속의 저격수는 2017년 5월 이라크에서 저격 소총으로 무려 3,540m, 2.2마일 거리에 있는 적을 사살했다. 자,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해. 뭐 불가능하다고 자꾸 이 헛소리를 해. 얘들은 뭔데 그러면. 아유 진짜. 참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밀떡들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유식한 티를 내려고 이렇게 일부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이런 자기 지식을 늘어놓는데, 그 지식도 보면은 부정확한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지식의 어떤 한 부분만 특별히 과장해서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의 방식을 많이 쓰죠.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부사관은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2km 밖에서 혹은 3km 밖에서 사용하는 이 저격소총은 대인 살상용이 아니라 대물 파괴용,
대인용이 아니라 대물용 저격 소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 봐요. 맞아요. 2km 이상 사거리를 가지게 되면 이게 작은 탄으로는 날아가는 게 좀 힘들어요. 날아가기는 날아가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이 잘 안 맞죠. 그리고 이 저격소총이라는 게 참 재밌어 가지고요.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구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쏘는 위치,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이게 좀 영향이 다르고요. 쏘는 각도에 따라서 또 영향이 다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km 이상 사거리가 나오는 소총은 탄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12.7mm 탄을 씁니다. 12.7mm, 이 손가락 굵기 정도 되죠. 탄두가 거의 요만해요. 이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30mm짜리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총이라기보다 거의 대포에 가깝죠. 이런 애들은 사람을 겨냥해서 쓰는 게 아니라 대물 저격 소총입니다. 대물 저격 소총. 이거는 뭐 하느냐? 그러니까 멀리서 커다란 탄을 쏘니까 사람에 맞아 물론 사람이 죽죠. 그런데 이 뭐 차량이라든지 진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탄이 이렇게 큰 게 확 날아가 봐. 박살 안 나고 백이겠어요? 그래서 대물 저격 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총이 대물 저격 소총의 뭐 대표적인 게 M82 소총입니다. 자, 이 소총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쓰느냐? 경장갑차, 그 다음에 일반 차량, 각종 장비, 진지를 파괴하는 데 씁니다. 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밖에 노출되어 있는 광학 장비들이 있죠. 조준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부러 탕탕 쏴가지고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사거리 2km 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비역 부사관, 이 사람은 봐라 2km 이상 날아가면 대인 소총이 아니라 대물 소총이야. 그래서 2km 밖에서 이재명 저격한다, 암살한다,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대물 저격 소총은 사람한테 안 씁니까? 안 쓰나요? 써요. 이것도 써요. 그리고요, 사실 이게 진짜 더 위험해요. 제가 아까 대물 저격 소총은 경장갑 차량이나 일반 차량을 파괴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물 저격 소총 2km짜리, 제가 볼 때는 사거리 2km짜리면 아마 대물 저격 소총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러면 이 총은 어디다 쓴다? 딴 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차를 겨냥하면 돼.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웬만해 가지고는 소총은 멀리서 쏘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크게 피해를 못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으면 어떻게 돼? 차가 날아가, 차가.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암살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저격소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km짜리는 대물 저격소총이라서 이재명 암살용으로 들여왔다는 건 거짓말이다.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러니 부사관을 하지. 아유, 참. 그 부사관 하다 쫓겨난 거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대물 저격 소총으로 이재명 후보 타고 다니는 차 겨냥하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계속 방탄유리 이런 얘기하고 있죠. 방탄유리. 그런데 차량 이동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2km짜리, 사거리 2km짜리는 잘 맞으면 차량이 박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라면, 이재명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라면 대인 살상만 가능한 뭐 사거리 1500m짜리 이런 걸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물 파괴도 가능한, 이거는 건물이나 뭐 진지 이런 거 파괴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걸 사가지고
차량을 노리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받은 제보가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 앞에 방탄 유리를 채워놓으니까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저격이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차량을 노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 아직은 그냥 첩보사 수준이고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제가 고조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마칩니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허를 찔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노리고 뭔가 일을 꾸민다는 거,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으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징표로 보입니다. 특히 갑자기 방탄유리 가지고 시비를 터는 국힘당 이 태도를 보면서 이건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제 방송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보신다면 그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